얼굴이 저 모양인데 넌 뭘 더 얼굴이 그 바라니? 모양인데 넌 시집이나 시집이나 잘 잘 가야지. 가야. 친엄마가 제게 한 말입니다. 넌 얼굴이 그 저는 모양인데 그때 시집이나 12살이었어요. 잘할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38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다 48살에 남대문 시장 구석에서 한 남자를 만났죠. 이모님,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76이 된 김순자라고 해요. 지금 전 이 동네에서 제법 이름 있는 순자네 한정식 사장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 48살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여자였답니다. 이유요? 3살 때 부엌에서 난 화재로 제 얼굴 절반이 화상을 입었거든요. 붉게 울긋불긋한 흉터가 귀 밑에서 턱까지 그리고 목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어릴 적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엄마가 말씀하시길 그날 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온 동네가 다 들었대요. 순자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널 잘 못 봤어. 하지만 그 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엄마의 미안함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고 결국 이런 말로 바뀌었죠. 여자가 얼굴이 저 모양이면 시집이나 잘 가야지. 넌 순종하고 일 잘하는 것밖에 없단다. 일 잘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 우리 집은 6남매 중 제가 막내였어요. 오빠 둘, 언니 셋, 그리고 저. 모두 얼굴이 반듯하고 예뻤는데 유독 저만 달랐죠. 아버지는 마을 이장님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셨고 어머니는 품팔이와 바느질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셨어요. 가난했지만 그건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학교에 처음 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짝을 정하는데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선생님, 저의 옆은 싫어요. 무서워요. 한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죠. 무섭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괴물이라고, 귀신이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내가 괴물인가? 내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며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운동장 구석 느티나무 아래, 그곳이 제 유일한 피난처였죠.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항상 바느질을 하고 계셨어요. 재봉틀 소리가 덜컹덜컹 끊임없이 이어지는 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엄마의 표정을 봤거든요. 이미 지쳐있는 얼굴. 더 이상 제 하소연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한 눈빛. 순자야, 넌 공부 못해도 돼. 어차피 시집가서 밥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얼굴이 저 모양인데 뭘 더 바라니? 얼굴이 저 모양인데. 친엄마 입에서 나온 그 말이 학교 아이들의 놀림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엄마는 절 이렇게 대하실까요? 그날 밤 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요. 오빠들과 언니들은 하나둘씩 결혼해서 떠났어요. 큰 오빠는 서울로 공장에 취직했고 작은 오빠는 인근 읍내에서 구멍가게를 차렸죠. 언니들은 모두 중매로 시집을 갔는데 중매쟁이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엄마는 저를 방 안에 숨겼어요. 순자야, 내 방에 들어가 있거라.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 큰딸은 시집 잘 갔고 둘째도 괜찮은데 갈 것 같은데 막내는 좀 그래서 말이죠. 아이고, 그의 말인가요? 안 됐네요, 참. 얼굴만 아니면 일손은 좋을 텐데. 얼굴만 아니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전 제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내고 싶었어요. 이 흉터만 없다면 저도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있을 텐데.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너무 싫었습니다. 25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절 노처녀라고 불렀어요. 그때 이미 언니들은 다들 애를 둘씩 낳고 살고 있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언니들이 조카들을 데리고 오면 엄마는 환하게 웃으셨죠. 아이고, 우리 강이 왔네. 할머니한테 와봐라. 그런데 저한테는요? 순자야, 부엌 가서 설거지 좀 해라. 손님들 그릇이 쌓였다. 언제나 부엌이었어요. 제 자리는 언제나 뒷방, 부엌, 장독대 뒤였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숨어야 했고, 가족들이 모여도 저는 늘 구석에 있었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48이 되던 해,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어느 날 밭에서 일하시다가 그대로 고꾸라지신 거예요.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엄마의 비명소리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달려왔고 아버지는 그렇게 반신불수가 되셨죠. 입은 돌아가셨고 한쪽 팔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셨어요. 병원비, 약가, 생활비,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바느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저를 불렀어요. 순자야, 넌 이제 거의 신을 바라보는 나이잖아. 시집도 못 갈 거 이제 확실하고. 엄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울 남대문 시장에 가서 김치 좀 팔고 와. 작은 오빠한테 부탁해서 김장김치 20통 담갔다. 그거 팔아서 돈 좀 벌어와야겠어. 서울, 남대문 시장. 평생 이 동네를 벗어나 본 적 없는 제가 서울까지 가야 한다니. 엄마, 전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나가요? 제 얼굴이. 그러니까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되잖아.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김치만 팔고 와. 알았지? 고개 숙이고 있으면 된다. 그게 엄마가 제게 가르쳐준 세상을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전손에 김치통 2개를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머리카락을 최대한 얼굴 쪽으로 늘어뜨렸고 목도리를 목까지 바짝 올렸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절 보고 뭐라고 할까? 버스는 덜컹거리며 달렸고 전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울은 멀었어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했고 길을 물어 겨우 남대문 시장에 도착했죠.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제 평생 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아줌마, 여기 좀 비켜봐요. 깎아줘요, 아저씨.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속을 때렸고 전 그 소음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구석.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를 찾아 쪼그리고 앉았어요. 김치통을 펼쳐놓고 고개를 푹 숙였죠. 아무도 절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도 제게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김치를 팔려면 사람들을 봐야 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김치를 보더니 아, 김치 파네? 얼마? 그러다 제 얼굴을 보고는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재빨리 고개를 돌려가 버렸죠. 또다시 그 시선. 혐오와 놀람이 섞인 그 눈빛. 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더 가렸어요. 손으로 흉터 부분을 가렸고 고개를 더 숙였죠. 저기, 김치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을 때 전 아무것도 팔지 못했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어떻게 돌아가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모님,
김치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키가 크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약간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회사원인가? 사장님인가? 이모님, 김치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가 다시 한번 물었을 때 전 재빨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아, 네네. 드셔보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김치통 뚜껑을 여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죠. 그가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히고 쪼그리고 앉더니 직접 뚜껑을 열었어요. 제가 할게요. 손이 시리시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었죠.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더니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거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제가 담갔습니다. 맛있네요. 젓갈 간이 딱 좋고 무식감도 살아있고 양념이 너무 맵지도 않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정말? 전 그의 얼굴을 슬쩍 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모님, 왜 이렇게 구석에 계세요? 사람들 눈에 안 띄잖아요. 저는 그냥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얼굴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도 봤구나. 내 흉터를. 죄송합니다. 보기 흉해서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또 차올랐죠. 보기 흉하다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화가 섞여 있었어요. 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요? 엄마요. 동네 사람들이요. 학교 선생님이요. 제 인생 모든 사람들이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이모님, 저희 어머니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고 사람들한테 무시도 많이 당하셨죠. 전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에는 사랑이 들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손을 거친 음식은 뭐든 맛있었어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사랑이 들어있는 음식. 그 말에 제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이모님이 담그신 이 김치에도 그게 느껴져요. 정성이요, 사랑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전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 한복판에서 48살 먹은 여자가 낯선 남자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괜찮아요. 우세요. 참았던 거 다 우세요. 그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하얀 손수건. 빨래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전 그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아름답다고 말해줬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제 손맛을, 제 정성을 아름답다고 말해준 거였죠. 울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가 물었어요. 이모님, 이 김치 전부 다 사고 싶은데 얼마예요? 네. 전부요? 네. 20통 다요. 전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기, 너무 많이 사시는 거 아닌가요? 한 통에 15,000원인데. 괜찮아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조리사분들이 쓰시라고 사는 거예요. 회사 사장. 역시 그랬구나. 그럼 3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지갑을 꺼내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10만 원권 3장이면 되는데 4장을 세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사장님,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머지는 이모님 교통비랑 점심값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교통비, 점심값. 그 말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는 김치통을 하나씩 확인하며 정리했어요. 이거 무거울 텐데 제가 차까지 옮겨 드릴게요. 차가 시장 입구에 있어서요. 아,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이모님은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는 김치통 6개를 양손에 들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2번, 3번 왔다 갔다 하며 모든 김치를 옮겼죠. 마지막 김치통을 옮기고 돌아왔을 때 그는 약간 숨이 차 있었어요. 휴, 역시 김치는 무겁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산 거니까 제가 옮기는 게 맞죠. 그가 다시 명함을 꺼냈어요. 이거 제 명함이에요. 혹시 다음에도 김치 담그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사러 올게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민준혁, 대표이사, 성진식자재 유통, 그리고 이모님.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일자리 구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를 구하고 있거든요. 이모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손맛 좋으시고 정성이 있으신 분이요. 일자리? 나한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급여는 월 25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고요. 주 5일 근무에 주말은 쉬세요. 구내식당이니까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고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가 다시 명함을 한 장 더 꺼냈어요. 여기 제 개인 휴대폰 번호 적어 드릴게요. 생각 정리되시면 연락 주세요. 볼펜으로 명함 뒷면에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그가 떠나고 한참이 지나서야 전 정신을 차렸어요. 손에 쥐어진 40만 원. 그리고 명함 2장.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제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김치통은 모두 팔렸고 제 손에는 평생 처음 받아보는 큰 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250만 원. 월급이 나한테. 그동안 바느질이랑 품팔이로 한 달에 30만 원도 벌기 힘들었는데 하지만 곧 현실이 밀려왔어요. 엄마가 허락하실까? 서울까지 와서 일하는 거 괜찮다고 하실까? 아니야, 틀림없이 반대하실 거야. 혼자 서울에서 산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하실 거야.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전 창밖만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참 예뻤죠. 나도 저렇게 예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48년 동안 숨어만 살았는데 이제라도 밖으로 나가도 될까? 손 안에 명함을 만지작거렸어요. 민준혁?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혐오하지도 피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제 손맛을 알아봐줬습니다.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을지 몰라. 작은 희망이 가슴속에서 싹 텄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왔니? 김치는 다 팔았어? 네, 엄마. 다 팔았어요. 돈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어요.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얼마야? 40만 원? 김치 20통에 30만 원 아니었어? 그게 어떤 사장님이 전부 다 사시면서 교통비랑 식비도 주셨어요. 사장님? 엄마의 눈빛이 변했어요. 의심 가득한 눈빛. 남자였어? 젊은 남자? 아니요, 50대 중반쯤 되신 분이었어요. 회사 사장님인데 구내식당에서 쓰신다고. 그래서 그냥 돈을 더 준 거야? 공짜로? 네.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 사람이 뭘 바라고 그랬겠어. 뭘 바라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 그분은 그냥 좋은 분이셨어요. 저한테 일자리도 제안하셨어요. 말하고 나서 후회했어요.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거든요. 일자리? 무슨 일자리? 구내식당 조리사요. 월급도 250만 원. 안 돼. 엄마가 단호하게 잘랐어요. 절대 안 돼. 넌 여기 있어야 해. 아버지 간호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엄마, 그렇지만은 무슨, 내가 서울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얼굴도 그렇고 나이도 이제 50인데 얼굴도 그렇고. 또 그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서울 가서 일하는 건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엄마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평생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 사장님은 내 얼굴을 보고도 일자리를 제안했어. 내 손맛을 알아봐줬어. 어쩌면 나도 세상 밖으로 나가도 되는 거 아닐까? 이불 속에서 명함을 꺼내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글씨가 보이는 것 같았죠. 민준혁? 010-0000-0000. 손가락으로 그 숫자를 따라 그었어요. 전화를 할까? 하지 말까? 엄마 몰래라도 갈까? 아니면 포기할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레었어요. 4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차가운 겨울 달빛. 그 빛 속에서 전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한 번만이라도.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흘 동안 전 매일 밤 그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민준혁 대표님. 전화번호를 외울 정도로 들여다봤죠. 하지만 전화기를 들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48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갑자기 서울로 간다고? 두려움과 희망이 계속 싸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부르셨어요. 순자야, 이리 와봐. 거실로 갔더니 엄마 옆에 낯선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동네 중매쟁이 박 여사였습니다. 또 중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순자야, 인사해. 박 여사님이시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 익숙한 시선이었죠. 동정과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혐오가 섞인 눈빛. 어머,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낫네. 얼굴 한쪽만 그렇고 나머지는 괜찮잖아. 한쪽만 그렇다. 그게 위로가 되는 줄 아는 걸까요?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일은 잘해요. 밥도 잘하고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일 잘하는 건 중요하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얼굴만 보고 사나. 박 여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본론을 꺼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읍내에 혼자 사시는 총각이 하나 있어. 나이는 62인데 부인이 작년에 돌아가셨어. 62. 전 48살이었습니다. 자식은 없고 집은 작지만 본인 소유고 연금도 나온대.
그 양반이 집안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데 순자 어떠냐고 내가 얘기했지. 엄마가 제 눈치를 살폈어요. 순자야, 이번 기회 놓치지 마. 내 나이에 어디 이런 자리 또 있겠어. 박 여사도 거들었죠. 그 양반도 얼굴 안 본다고 했어. 그냥 집안일 잘해주고 말 잘 들으면 된대. 순자 나이에 이런 조건 다시 없어. 얼굴 안 본다. 말 잘 들으면 된다. 그 말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한번 만나나 보지 않을래? 다음 주에 자리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엄마가 제 대답을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전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엄마와 박 여사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죠. 뭐라고 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서울로 일하러 갈 거예요. 또 그 소리야?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여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서울은 또 뭐고? 아니에요, 박 여사님. 이 애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엄마. 전 엄마 말을 끊었어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말을 자르다니. 저 그 회사에 전화할 거예요. 일하겠다고. 김순자.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주제에.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제 주제가 뭔데요? 흉터 있는 여자? 시집 못 간 노처녀? 쓸모없는 딸? 순자야, 너. 48년 동안 엄마 말씀대로 살았어요. 집안에 숨어 있었고, 사람들 피했고,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가슴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엄마, 전 평생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행복? 우리가 무슨 행복을 바라고 살아? 그냥 먹고 사는 게 어딘데. 그래도 사람은 꿈꿀 수 있잖아요. 바랄 수 있잖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일하고 싶어요. 제 돈 벌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랑 밥 먹어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엄마는 제가 평생 여기 갇혀 살길 바라세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그럼 전 뭐가 돼요? 그냥 혼자 죽는 거예요? 엄마가 할 말을 잃었어요. 박 여사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나중에 다시 연락 주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거실에는 저와 엄마만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엄마가 너한테 왜 이러는지 아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무서운 거야. 내가 밖에 나가서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사람들이 너한테 못되게 굴까봐. 엄마, 여기 있으면 적어도 안전하잖아. 아는 사람들이고 다들 내 사정을 아니까 대놓고 뭐라 하진 않고.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서울은 달라. 모르는 사람들 천지고 다들 너를 이상하게 볼 거야. 엄마, 그 회사 사장님은 안 그러셨어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어떻게 변할지 몰라. 남자들은 다 그래. 엄마는 왜 사람들을 그렇게 안 믿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왜 세상이 다 나쁜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죠. 그날 밤, 전방 안에 앉아 공중전화로 걸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죠.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 살금살금 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는데 눈은 떠 계셨어요. 아버지, 주무세요? 순자야. 왔니?
말씀이 어눌하셨어요. 중풍 후유증이었죠. 전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저 여쭤볼 게 있어요. 응, 뭔데? 제가 서울로 일하러 가도 될까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뭔가를 이해한 것 같았어요. 가고 싶으냐? 네, 가고 싶어요. 그럼 가거라. 네, 엄마는 무서운 거다. 순자야. 하지만 넌 내 인생 살아야지. 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지만 따뜻했어요. 행복하게 살아. 아빠는 괜찮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전 마을 공중전화 부스로 갔어요. 동전을 넣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여보세요? 민준혁 대표님의 목소리였어요. 저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남대문 시장에서 김치 팔았던, 이모님. 그의 목소리가 환해졌어요.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결정하셨어요? 네. 저,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혹시, 제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곳도 있을까요? 회사 근처에. 기숙사 말씀이시구나. 걱정 마세요. 회사 근처에 여직원 기숙사 있어요. 거기 빈방 있으니까 배정해 드릴게요. 기숙사, 제 공간. 이모님, 언제쯤 오실 수 있으세요? 저, 일주일 후면.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그럼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10시에 회사로 오세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나 지금 뭐 한 거지? 정말로 서울로 가는 거야? 두렵고 떨렸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부엌에 계셨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저 전화했어요. 일주일 후에 서울로 갑니다. 엄마의 손이 멈췄어요. 후회하지 마. 내가 선택한 거니까.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 돈 벌어서 보낼게요. 아버지 약값이랑 생활비. 필요 없어. 내 돈은 내가 써. 엄마가 부엌을 나가며 말했어요. 가고 싶으면 가. 대신 힘들다고 돌아온다는 소리는 하지 마. 엄마. 등 뒤로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굽은 어깨, 평생 일만 하시느라 굽어진 등.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짐을 쌌습니다. 사실 짐이랄 것도 없었어요.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그리고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제게 사주셨던 낡은 손거울. 전부였어요. 작은 오빠가 알고는 서울역까지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했어요. 순자야, 잘 생각했어.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큰언니도 전화를 했어요. 순자야, 거기 가서 힘들면 언제든 언니한테 전화해. 알았지? 언니들도 오빠들도 모두 응원해줬어요.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전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다녀올게요. 자주 올게요. 응. 조심해서 가거라. 그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엄마는 장독대를 닦고 계셨죠. 엄마, 정 갑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전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꼭 안았어요. 뒤에서 안아드렸죠.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날 왜 그렇게 대하셨는지 이제 알아요. 무서웠던 거죠? 괜찮아요. 저 잘할게요. 엄마의 몸이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다녀와. 엄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밥은 꼭 챙겨 먹고. 고개를 돌렸을 때 엄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작은 오빠 차를 타고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뒤돌아보니 엄마가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지는 않으셨지만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엄마, 전 괜찮을 거예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차는 산길을 돌고 돌아 읍내로 나갔고 그곳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어요. 버스 창밖으로 고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48년을 살았던 그곳, 숨어 살았던 그곳, 이제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혁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 저 김순자가 갑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 다녔죠. 부딪힐 것 같아서 전벽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지? 회사가 어딘데? 손에 쥔 종이를 펼쳤어요. 민 대표님이 문자로 보내주신 주소였죠. 성진식 자재 유통,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저기요, 실례지만 여기서 마곡동 어떻게 가요? 지나가던 젊은 여자분께 물었어요. 그분이 친절하게 지하철 노선을 알려주셨죠. 5호선 타시고 마곡나루역에서 내리세요. 거기서 걸어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지하철, 평생 처음 타봤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섭다. 정말 무섭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1시간 반을 헤맨 끝에 겨우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에 성진식 자재 유통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이?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민준혁 대표님이었습니다. 이모님, 오셨네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으로 들어오시지. 아, 네. 길 찾기 어려우셨죠? 제가 마중 나갔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얼굴을 보는 것도 불편해하지 않았죠. 회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은 사무실이었고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잠깐 주목해 주세요. 민 대표님이 손뼉을 쳤어요. 직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안 돼. 다들 날 쳐다봐. 전 재빨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오늘부터 우리 구내식당에서 일하실 김순자 선생님이세요.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인사를 했어요.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절 봤고 몇몇은 그냥 다시 일을 시작했죠. 다행히 아무도 제 얼굴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이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구내식당은 지하 1층이에요. 계단을 내려가니 넓은 공간이 나왔어요.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주방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구내식당이에요. 점심때 직원들 50명 정도가 식사를 해요. 50명. 많지 않아요. 이모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가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깨끗한 주방이었어요. 큰 가스레인지, 냉장고, 조리대, 식기세척기까지 있었죠. 여기 주방장님이 계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주방 안에서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아, 사장님. 오셨어요? 네, 최 주방장님. 새로 오신 김순자 선생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최영이라고 해요. 최 주방장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전 조심스럽게 악수를 했죠. 그분도 제 얼굴을 봤지만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아이고, 손이 참 곱네요. 음식 잘하시겠어요. 곱다고?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그럼 이모님, 최 주방장님이 일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위층 올라가 있을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 대표님이 올라가고 최 주방장님과 단둘이 남았어요. 순자 씨, 편하게 말 놓을까요? 전 최 언니라고 부르세요. 네. 최 언니. 음식은 잘하세요? 네, 고향에서 평생 해왔어요. 그럼 됐어요. 여긴 구내식당이라 대단한 거 안 해요. 그냥 집밥처럼 만들면 돼요. 최 언니가 냉장고를 열어 보여줬어요. 오늘 점심 메뉴는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간단하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같이 해봐요. 제육볶음 양념부터 해볼까요? 최 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제 얼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일만 차근차근 알려줬죠. 돼지고기는 이렇게 핏물을 빼야 잡내가 안 나요. 양념은 고추장,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생강. 여기에 배즙을 조금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아, 배즙이요? 네.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세요. 고기가 질기지 않게 하는 비법이래요. 함께 요리하면서 전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주방은 제가 평생 익숙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칼질, 양념, 불 조절. 모두 익숙했어요. 오, 순자 씨 칼질 진짜 빠르다. 전문가네. 아니에요. 그냥 고향에서 많이 해봐서. 이야, 우리 사장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순자 씨 일 정말 잘하겠는데?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씩 내려왔습니다. 오늘 메뉴 뭐예요? 된장찌개랑 제육볶음이요. 오, 좋네요. 최 언니가 배식을 했고 전 설거지와 뒷정리를 맡았어요. 직원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슬쩍 봤죠. 다들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오늘 제육볶음 왜 이렇게 맛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아, 오늘 새로 오신 분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솜씨가 좋으시더라고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민 대표님도 내려왔어요. 최 주방장님, 저도 한 그릇 주세요. 네, 사장님. 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리고 고개를 들어 주방 쪽을 봤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맛있다는 뜻이구나.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가져온 민 대표님이 작게 말했어요. 이모님 정말 맛있었어요. 역시 제 선택이 옳았네요. 아, 감사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제가 평생 해온 거라서요.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 일 끝나고 기숙사 안내해 드릴게요. 오후 2시쯤 설거지를 다 끝냈어요. 최 언니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어요. 자, 이제 오늘 일은 끝이에요. 저녁은 직원들이 알아서 먹으니까 우리는 퇴근. 벌써요? 응, 구내식당은 점심만 하거든. 아침이랑 저녁은 없어요. 그럼 출근은 몇 시예요? 아침 9시. 넉넉하죠? 그리고 주말에는 쉬고요. 이게 진짜 일인가? 고향에서는 해 뜨기 전부터 해지고도 한참 지나서까지 일했는데
민 대표님이 내려왔어요. 이모님, 기숙사 가보실래요? 네, 그럴게요. 차로 5분 거리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를 타고 5분쯤 달렸을까? 4층짜리 다세대 주택 앞에 멈췄어요. 여기가 우리 회사 여직원 기숙사예요. 302호가 이모님 방이에요. 계단을 올라가 302호 앞에 섰습니다. 민 대표님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들어가 보세요. 문이 열리자 작은 원룸이 나타났어요.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 책상, 옷장, 작은 냉장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까지 있었죠. 화장실도 딸려 있었어요. 여기가 제 방이에요? 네. 좁지만 혼자 쓰시기엔 괜찮을 거예요. 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 방, 내 공간. 48년 평생 살면서 제 방이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부모님, 언니들과 함께 썼던 방. 언제나 누군가와 나눠야 했던 공간. 그런데 이제 여기는 오롯이 제 것이었어요. 이모님? 민 대표님이 걱정스럽게 불렀어요. 혹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좋아서. 민 대표님이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어요. 울지 마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제가 평생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셨군요.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제 여기가 이모님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내일 아침 9시까지 출근하시면 돼요. 천천히 쉬세요. 네. 사장님. 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민 대표님이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이모님이 좋은 분이니까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서요. 어머니도 이모님처럼 세상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만든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모님 김치에서도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꼭 모시고 싶었어요. 민 대표님이 떠나고 전 혼자 방 안에 앉았어요. 작은 방. 하지만 제 왕국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봤어요. 폭신했습니다. 고향에서는 딱딱한 온돌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었는데 창문을 열어봤어요. 서울 하늘이 보였죠. 나 정말 여기 있는 거야? 서울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밤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였어요. 엄마, 저예요. 순자, 도착했어? 네, 잘 도착했어요. 오늘 첫 출근했어요. 그래. 엄마, 여기 좋아요. 사람들도 좋고, 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조심해서 다녀. 네, 엄마.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눈물이 났어요. 엄마 목소리가 그리웠거든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났어요. 일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최 언니가 잘 가르쳐줬고 직원들도 친절했죠. 몇몇 직원들은 제 얼굴을 처음 봤을 때 놀라는 기색이 있었지만 곧 익숙해진 듯 했어요. 순자 언니, 오늘 김치찌개 진짜 맛있었어요. 언니, 내일은 뭐 해주세요? 언니 손맛이 딱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일을 마치고 앞치마를 벗는데 민 대표님이 내려왔어요. 이모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그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 보였어요. 사실은
제가 딸이 둘 있거든요. 딸이 둘.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큰애가 중학교 2학년, 작은애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가 회사 일로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아서 애들이 저녁을 제대로 못 먹어요. 아,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세요. 요양보호사분이 계시긴 한데 음식은 잘 못 드셔서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주 2에서 3회 정도 저희 집에 가셔서 저녁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추가 수당은 드릴게요. 그분 집에 간다고? 저 그게 싫으시면 괜찮아요. 무리한 부탁인 거 알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과연 그 집에 가도 될까? 딸들이 날 보고 놀라지 않을까? 하지만 민 대표님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진심으로 힘들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해볼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모님. 그 주 월요일, 전 민 대표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정도 되어 보이는 깔끔한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나타났죠.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역시 놀라는구나. 안녕. 너희 아빠가 저녁 해주시라고 부탁하셔서. 그 아이가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들어오세요.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TV를 보고 있었죠. 서연아, 인사해. 오늘부터 저녁 해주실 이모님이셔. 작은 아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서연이에요. 안녕, 서연아. 이모님, 오늘 저녁 뭐 해주세요? 뭐 먹고 싶어? 김치볶음밥요. 아빠가 만들어주는 건 맨날 타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큰아이는 여전히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지만 작은 아이는 금방 제게 다가왔어요.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주방으로 향하며 전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방은 깔끔했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랑 우유, 계란, 햄 몇 조각. 이걸로 어떻게 애들을 키워? 이모님, 저 배고파요. 서연이가 주방 문 앞에 와서 말했어요. 그래, 금방 해줄게.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김치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햄을 잘게 썰고 김치를 송송 썰고 프라이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지글지글 익숙한 소리였어요. 밥을 볶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죠. 우와, 냄새 좋다. 서연이가 주방으로 뛰어왔어요. 이모님, 저 구경해도 돼요? 그럼 여기 와서 봐. 서연이가 제 옆에 섰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죠. 또 그 시선. 이모님 얼굴 아픈 거예요? 응. 옛날에 다쳤어. 많이 아팠겠다. 응. 우리 엄마도 아파서 하늘 날아갔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전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분명히 하늘에서 서연이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모님도 우리 엄마처럼 밥 해주실 거예요? 응, 이모가 맛있게 해줄게. 서연이가 제 허리를 꼭 안았어요. 밥이 다 되었어요. 상을 차려 거실 테이블에 놓았죠. 지수야, 밥 먹자. 큰딸 지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전 괜찮아요. 그래도 먹어야지. 성장기인데. 필요 없어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때였어요. 지수 언니, 이거 진짜 맛있어. 한 입만 먹어봐. 서연이가 숟가락을 들고
언니 앞으로 갔어요. 지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맛있네. 그치? 내가 뭘 했어? 지수가 천천히 식탁에 앉았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계속 먹었죠. 정말 맛있어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들,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을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안쪽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야. 지수 어디 갔어?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지수가 재빨리 일어나 안쪽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누구야? 넌 누구야? 저 지수예요. 손녀, 손녀, 우리 아들은 어디 갔어? 치매에 걸린 할머니였어요. 전 조심스럽게 방문 앞으로 갔죠.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할머니, 저녁 드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저 오늘부터 밥 해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갑자기 손을 내밀었어요. 며느리, 며느리 왔구나. 아, 아니에요. 아이고, 며느리. 고생이 많아.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머니 배고프시죠? 밥 가져다 드릴게요. 응. 고맙구나, 며느리. 할머니께 밥을 떠드렸어요. 손수 떠서 입에 넣어드렸죠. 천천히 드세요. 고맙네. 참 고마워. 할머니가 밥을 한 숟가락씩 받아 드시면서 가끔 제 얼굴을 보셨어요. 하지만 놀라거나 무서워하거나 역겨워하는 표정은 없었어요. 그저 며느리를 바라보는 듯한 따뜻한 눈빛뿐이었죠. 이상하다. 이 집 사람들은 내 얼굴을 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밥을 다 드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고생했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우리 준혁이 잘해주지? 착한 애야, 우리 아들. 네.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그럼 됐어. 행복하게 살아. 응? 할머니가 제 손을 토닥여 주셨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주 3회씩 민 대표님 집에 갔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매번 저녁을 만들어주고 할머니 밥을 챙겨드렸죠. 서연이는 금방 제게 마음을 열었어요. 이모님, 오늘은 뭐 해주세요? 오늘은 닭볶음탕 어때? 와, 좋아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숙제도 제 옆에 앉아서 했어요. 이모님,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모도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이모님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지수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이모님, 내일 도시락 싸주실 수 있어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죠. 응? 도시락? 친구들이 다 도시락 싸오는데 전 맨날 편의점 김밥이어서. 그럼 이모가 싸줄게. 뭐 먹고 싶어? 김치볶음밥이요. 이모님이 만드신 거. 지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서 냉장고에 넣어뒀죠.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미니 소시지, 깍두기. 그날 저녁 지수가 빈 도시락통을 들고 왔어요. 이모님,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했어요. 맛있다고. 그래, 다행이다. 이모님,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처음에 이모님 보고 무서웠어요. 얼굴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근데 이제는 안 무서워요. 이모님 손맛이 우리 엄마랑 비슷해서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모님이 오시면 집 같아요. 엄마 있을 때처럼. 그리고 지수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전 지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 이모가 계속 올게. 정말요? 안 가시는 거죠? 응, 안 가. 3개월이 흘렀어요. 어느새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전 이제 회사 일과 민 대표님 집 일을 병행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순자 언니 밥이 최고라는 소리를 들었고, 민 대표님 집에서는 아이들이 이모님 언제 와요? 라고 물어댔죠.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녁을 다 차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 대표님이었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뛰어갔어요. 우리 서연이 밥 먹고 있었어? 응, 이모님이 오늘 갈비찜 해주셨어. 민 대표님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상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모님, 이걸 언제 다 하셨어요? 그냥 아이들 좋아할 것 같아서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가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넷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가족 같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순간이 너무나 평범하고 따뜻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 대표님이 주방으로 왔어요. 이모님, 잠깐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 이모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모님 혹시 여기서 계속 사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들이 이모님을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도 이모님만 찾으시고. 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래요. 이모님이 계신 날은 집 같아요. 집 같아? 지수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민 대표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희 집에서 살면서 아이들 돌봐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방도 따로 드리고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올려드릴게요. 여기서 살라고? 그건 물론 갑자기 드리는 제안이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사장님, 네. 저는 얼굴이 이래서 아이들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 말에 민 대표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모님, 아이들은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봐요. 그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이모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우리 모두 알아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함께 살다니 가족이 되는 건가? 두렵고 설레고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일요일 고향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였어요. 엄마, 저예요. 오, 순자야. 잘 지내니? 네, 엄마. 근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뭔데? 만약에 말이에요. 제가 어떤 집에서 살면서 아이들 돌봐주는 일을 하게 된다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집이 혹시 내가 일하는 그 사장 집이니? 네. 순자야. 엄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사람 혹시 너한테 딴 마음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조심해라, 순자야. 엄마, 전 이제 어른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엄마는 걱정이 돼서. 엄마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전 이제 엄마가 걱정하시는 그런 어린애가 아니에요. 알았어. 내가 좋다면 해라.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 알았지? 네, 엄마. 고맙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 대표님을 만났어요.
사장님, 네, 이모님. 저 생각해 봤는데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할게요. 사장님 댁에서 살면서 아이들 돌봐드릴게요. 민 대표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모님.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을 믿어주셔서. 이모님,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모님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모님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전 민 대표님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제 방은 거실 옆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이 있고 침대와 책상이 있었죠. 짐을 풀고 있는데 서연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모님, 이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응, 그래. 진짜요? 야호! 서연이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저를 안았어요. 이제 매일 이모님 밥 먹을 수 있어요. 지수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모님, 정말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응, 지수야. 지수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죠. 다행이다. 이모님이 떠나실까봐 걱정했어요. 두 아이를 안아줬어요. 이모는 안 떠나. 여기 있을게.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난 후 거실에서 다 같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민 대표님, 지수, 서연, 그리고 저. 서연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지수는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방에서는 편안한 숨소리가 들렸죠. 이게 가족인가? 48년 만에 나도 가족이 생긴 건가? 민 대표님이 슬쩍 저를 봤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이건 뭐지?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고개를 돌렸지만 가슴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내가? 그날 밤 제 방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 대표님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안 돼. 안 돼, 김순자. 너는 여기 일하러 온 거야. 가족을 돌보러 온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하지만 가슴은 제 통제를 벗어나 있었어요. 이미 시작된 감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할머니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민 대표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이모님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 서연아. 이모님 저녁에 봐요. 지수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학교에 갔죠. 민 대표님은 항상 제일 먼저 나갔어요. 이모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할머니 약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사장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문이 닫히고 나면 전 할머니와 단둘이 남았어요. 며느리야, 오늘 날씨 좋구나. 네, 할머니.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그래, 바람 좀 쐬자. 할머니는 매일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셨어요. 처음엔 정정해드리려 했지만 이제는 그냥 그대로 뒀죠.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 대표님이 일찍 퇴근했어요. 이모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다 같이 나가는 거 어때요? 밖으로요? 네, 아이들도 답답해 할 것 같고 공원이나 잠깐 다녀와요. 서연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진짜요? 와, 이모님도 가시는 거죠? 나는. 이모님도 가셔야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 대표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죠? 요양보호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오시니까 괜찮아요.
잠깐만 다녀오면 돼요. 결국 우리 넷은 차를 타고 근처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5월의 한강은 아름다웠어요. 실록이 우거지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죠. 이모님, 저기서 치킨 사 먹어요. 그래, 뭐 먹고 싶어? 우리는 치킨을 사서 잔디밭에 앉았어요. 민 대표님이 돗자리를 펴고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뛰어놀았죠. 아빠, 이모님, 같이 사진 찍어요. 서연이가 휴대폰을 들고 왔어요. 사진? 전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전 안 찍을게. 왜요? 이모님도 찍어야죠. 나는 사진 잘 안 나와서. 민 대표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모님 괜찮아요.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 평생 단 한 번도 찍어본 적 없는 가족 사진. 자, 다 같이 모여봐요. 민 대표님이 셀카 모드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저는 뒤쪽 구석에 섰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했는데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이모님 가운데 오세요. 아니야, 나는 여기. 안 돼요. 가운데. 결국 저는 가운데에 섰어요. 민 대표님이 한쪽, 지수와 서연이가 다른 쪽에 섰죠.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와, 잘 나왔다. 이모님 보세요.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넷이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처럼. 그때였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봐, 저 여자. 얼굴 좀 봐. 헐, 진짜네. 화상인가? 애들이랑 있는 거 보니까 엄마인가 보네. 제가 무슨 엄마야. 애들 불쌍하겠다. 맞아. 엄마 얼굴이 저러면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 받겠어.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죠. 민 대표님이 제 표정을 보고는 재빨리 말했어요. 이모님, 우리 이제 갈까요? 네. 차로 돌아오는 내내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역시 나는 민폐야. 애들한테 해가 되는 거야.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전 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거울을 봤죠. 낡은 손거울. 아버지가 주신 거울. 거기 비친 제 얼굴. 흉하다. 정말 흉해.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제가 이 가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님? 저 서연이에요. 응, 들어와. 서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모님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까 그 언니들. 나쁜 언니들이에요. 서연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이모님은 예뻐요. 마음이 예뻐요. 마음이 예쁘다. 48살 먹은 여자한테 어린애가 위로를 해주다니.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죠.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 대표님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모님. 안 주무세요? 물 좀 마시려고요. 사장님은요? 저도 일이 좀 남아서요. 전물을 마시고 돌아가려다가 멈췄어요. 사장님. 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요,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돼서요. 이모님이 오시고 나서 지수가 웃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는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할머니는 밥을 잘 드시고 저는 집에 오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게 다 이모님 덕분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또 그 말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여자 직원이었는데 30대 초반쯤 돼 보였죠. 순자 언니,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응, 뭔데? 언니 사장님 집에서 사신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지? 응, 아이들 돌봐주고 있어. 아, 그러시구나. 그 직원이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뭐가? 아니, 사장님이 독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여자분이 집에서 같이 사시니까. 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냥 일하는 거예요.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 하는 거.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른 직원들이 수근수근하길래 그 직원이 돌아가고 전 일손을 멈췄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갔어요. 칸막이 안에 있는데 밖에서 여자 직원들 목소리가 들렸죠.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 사장님이 저 아줌마를 집에 들였다는 게. 그러니까 얼굴도 저러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사장님이 불쌍해서 그러는 건가?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사장님이 저런 사람한테 마음이 있겠어? 근데 애들이 좋아한다더라. 그래도 좀 그렇지. 나라면 우리 애 옆에 저런 사람 못 두겠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전 화장실 칸 안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참았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민 대표님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자꾸 회사 직원들 말이 떠올랐어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저런 사람한테 마음이 있겠어? 우리 애 옆에 저런 사람 못 두겠어.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었어요. 아! 피가 흘렀어요. 재빨리 물로 씻고 밴드를 붙였죠.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민 대표님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닐까? 저녁 식사 시간. 다들 모여 앉았어요. 이모님, 오늘 국 진짜 맛있어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언니 손 어떻게 된 거예요? 지수가 제 손에 밴드를 봤어요. 아, 이거 실수로 베었어. 괜찮아. 조심하셔야죠. 민 대표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 대표님이 주방으로 왔어요. 이모님,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럼 오늘은 일찍 쉬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이모님,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전 이모님 편이에요. 그 손의 온기가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더 슬펐죠. 그날 밤 제 방에서 고향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큰언니 목소리였어요. 언니, 나 순자야. 순자야. 잘 지내? 응. 언니,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내가 만약 어떤 남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잘생기고 돈도 있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나는 얼굴도 이렇고 나이도 많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야.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일하는 그 사장? 순자야, 언니가 솔직히 말할게. 그 사람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 시선은 너한테 곱지 않을 거야. 알아. 그래도 내가 행복하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지만 언니,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피해를 받으면 어떡해? 아이들이 피해를 받으면? 그건 그 사람이 판단할 문제지. 내가 먼저 걱정할 문제는 아니야. 순자야, 너 혹시 도망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큰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평생 도망만 쳤잖아. 이번엔 다를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언니,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나가라고 했어? 아니, 그럼 내가 판단할 게 아니야. 버텨, 순자야. 이번엔 버텨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버티라고. 어떻게? 며칠이 지났어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 힐끗힐끗 쳐다보는 눈빛. 어느 날은 화장실 거울에 누군가 립스틱으로 글씨를 써놨어요. 꿍꿍이 작작 부려. 글씨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민 대표님한테 피해만 주는 거야. 그날 밤 결심했어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손거울, 그리고 한강에서 찍은 가족 사진.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새벽 5시였어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디 가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 대표님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천천히 돌아봤어요. 민 대표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서 몰랐던 거예요. 사장님, 언제부터? 1시간 전부터요. 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새벽 5시에 가방을 들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망가시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사장님한테 피해가 돼요. 그게 이모님이 판단할 문제인가요? 민 대표님이 한 걸음 가까이 왔어요. 제가 피해라고 생각하면 제가 말할 거예요. 근데 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하지만 회사 사람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회사 사람들 말은 제가 해결할게요. 아이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사장님은 모르세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사장님은 모르세요. 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는지, 어떻게 수군거리는지 눈물이 쏟아졌어요. 전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괴물 취급받고 숨어 살고 사람들 피해 다니고. 그래서 또 숨으실 거예요? 민 대표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48년 동안 숨어 사셨다며요?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사장님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셨어야죠. 그가 소리쳤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이모님이 피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괜찮은지, 왜 혼자 결정하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둘 다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죠. 민 대표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모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전 이모님이 필요해요. 아이들도 할머니도 그리고 저도요. 사장님, 이모님이 오시고 나서 이 집이 집다워졌어요. 아이들이 웃고 할머니가 편안해하시고 저도 행복했어요.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모님이 가신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구하시면.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이모님이 필요해요. 김순자 씨가 필요하다고요. 김순자 씨.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 가슴이 뛰었어요. 사장님, 전 사장님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우리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요. 민 대표님이 제 앞에 섰어요. 순자 씨, 또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전 순자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든 음식에서 느껴지는 마음. 그게 저를 움직였어요. 그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순자 씨가 없는 제 인생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사장님, 그게 무슨 사랑해요. 세상이 멈췄어요. 전순자 씨를 사랑해요. 사랑? 나를? 말도 안 돼요. 사장님은 저보다 훨씬 젊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뭐가 어때서요? 저는 얼굴도 이렇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뭐가 어때서요? 민 대표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순자 씨의 전부가 좋아요. 따뜻한 손맛, 다정한 목소리,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 그 모든 게 아름다워요. 사장님, 그리고 순자 씨도 아시잖아요. 저한테도 마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지?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아니에요. 전 그냥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볼 때마다 얼굴 빨개지는 거 다 봤어요. 헉! 밥 떠드릴 때 손 떨리는 것도 봤고 제가 집에 들어오면 기뻐하시는 것도 다 알아요.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순자 씨도 솔직해지세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좋아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이 좋아요. 많이 좋아해요. 근데 무서워요. 이 마음이 무서워요. 제가 사장님을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전 48년 동안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도 없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나타나서 저를 사람 대접해주고 가족처럼 대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안 돼요. 이게 꿈일 것 같아요. 언젠가 깨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무섭고 차라리 제가 먼저 떠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민 대표님이 저를 안아줬어요. 꽉 안아줬죠. 순자 씨, 이건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들렸어요. 그리고 전순자 씨를 놓칠 생각 없어요. 절대로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민 대표님이 천천히 저를 놓았어요. 순자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결혼? 네. 저랑 결혼해 주세요. 지수와 서연의 엄마가 되어 주세요.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제 아내가 되어 주세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장님, 그건 저 진심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전순자 씨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저보다 훨씬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전 올해 53살이고 순자 씨는 48살이잖아요. 딱 5살 차이예요. 아, 맞다. 실제로는 5살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리고 순자 씨, 전 이미 결혼했던 사람이고 아이도 둘이나 있어요. 제가 더 부담스러운 조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됐어요. 우리 결혼해요. 그가 웃었어요. 순자 씨가 좋다고 하실 때까지 매일 청혼할 거예요. 그때였어요. 이모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지수와 서연이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너희들, 언제부터? 아빠가 큰 소리 내서 깼어요. 지수가 말했어요. 근데 다 들었어요. 서연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이모님 안 가시는 거죠? 우리랑 계속 사시는 거죠?
서연아, 이모님이 우리 엄마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지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이모님, 저희 이모님 필요해요. 가지 마세요. 두 아이를 보니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너희들, 엄마가 이런 얼굴인데 괜찮겠어? 얼굴이 뭐가 중요해요? 지수가 소리쳤어요. 이모님은 우리한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모님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에요. 서연이도 외쳤어요. 민 대표님이 옆에서 말했어요. 보세요. 아이들도 원해요. 그때 안쪽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야. 며느리 어디 갔어? 할머니였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이모님, 할머니가 부르세요.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죠. 할머니, 여기 있어요. 아이고, 며느리. 어디 갔었어? 찾았잖아. 죄송해요, 할머니. 우리 며느리 어디 가면 안 돼. 여기 있어야지.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며느리가 제일 좋아. 우리 준혁이도 며느리 좋아하는 거 나는 다 알아. 할머니, 며느리, 우리 준혁이랑 행복하게 살아. 응? 할머니가 제 손을 토닥이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진심이구나. 정말로 나를 원하는구나. 거실로 돌아왔어요. 민 대표님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전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안 갈게요. 정말요? 민 대표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여기 있을게요. 도망가지 않을게요. 그럼 제 청혼은요? 청혼.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건 좀 더 생각해보고. 싫어요. 지금 대답하세요. 사장님. 네, 할게요. 안 할게요.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님, 그냥 하세요. 맞아요. 우리 엄마 되어주세요. 엄마.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어요. 48년 동안 누군가의 엄마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할게요. 작게 대답했어요.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민 대표님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결혼할게요. 사장님이랑 결혼할게요. 와.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민 대표님이 저를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어요. 사장님, 내려주세요. 안 돼요. 이제 순자 씨는 제 약혼자예요. 웃음이 났어요. 눈물이 나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어요. 여전히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민 대표님이 회사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다들 잠깐 주목해 주세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제가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김순자 선생님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네. 직원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선생님은 제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이고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가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혹시 이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회사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 남으실 거라면 순자 선생님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최 주방장님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합니다, 사장님. 순자 씨. 한 명, 두 명, 박수가 퍼져나갔어요.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진심으로, 몇몇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민 대표님이 제 편에 서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 달 후, 우리는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엄마, 아버지, 형제들, 민 대표님의 친구 몇 명,
회사 직원들. 전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어요.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화장을 했죠. 얼굴에 흉터는 여전했지만 가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니까. 이게 김순자니까. 입장할 때 오빠가 제 팔을 잡았어요. 순자야, 행복해라. 응, 오빠. 문이 열렸어요. 민 대표님이 단상에 서 있었어요. 지수와 서연이가 앞에서 꽃을 뿌리고 있었죠. 천천히 걸어갔어요. 양옆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엄마가 울고 계셨어요. 엄마. 지나가면서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죠. 괜찮아, 잘했어. 그런 표정이었어요. 민 대표님 앞에 섰어요. 그가 웃으며 속삭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예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주례 선생님이 말했어요. 신랑, 신부는 이제 서로에게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민 대표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김순자 씨, 전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당신의 웃음도 눈물도 모든 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민준혁 씨, 목이 메었어요. 저는 48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당신이 제게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약속할게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수와 서연이를 사랑하고 이 가족을 지킬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 대표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주례 선생님이 선언했어요.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셔도 좋습니다. 민 대표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죠.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수와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구나. 나도 사랑받아도 되는구나. 내 얼굴이 어떻든 나이가 얼마든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로부터 28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전 76이에요. 남편 민준혁은 81가 되었고 18년 전에 회사를 정리하고 은퇴했어요. 우리는 함께 작은 한정식당을 차렸습니다. 순잔의 한정식. 제 이름을 건 식당이에요. 처음엔 남편이 다른 이름을 제안했지만 전 제 이름을 걸고 싶었어요. 김순자. 48년 동안 숨기고 싶었던 이름. 이제는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식당은 작아요. 테이블 8개. 하루에 점심, 저녁 2타임만 운영하죠. 예약제로 운영하는데 한 달 전에 예약이 다 찹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장님, 이 집 음식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마음이 담겨 있다. 민준혁이 남대문 시장에서 처음 제게 했던 말. 그 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니. 식당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우리 가족 사진들. 지수 결혼식 사진, 서연이 대학 졸업 사진, 시어머니의 마지막 생신 사진.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한강에서 찍었던 그 사진. 28년 전 그날의 사진. 지수는 지금 43이 되었어요.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15년 전에 결혼했죠. 결혼식 날 지수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니, 지수야. 진짜예요. 엄마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전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진짜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일만 하고 서연이는 울기만 하고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엄마가 오셨잖아요. 밥을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제 말을 들어주셨잖아요. 지수를 안아줬어요. 이제는 저보다 키가 큰 지수.
그런데도 여전히 제 품에 안기면 어린아이 같았어요. 엄마도 지수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어. 엄마, 사랑해, 우리 지수. 저도 사랑해요, 엄마. 서연이는 지금 40이에요. 요리사가 되었어요. 우리 식당에서 함께 일하고 있죠. 엄마, 이 양념 맛 좀 봐주세요. 좋은데? 생강을 조금만 더 넣어봐. 역시 엄마. 엄마 입맛을 못 따라가겠어요. 서연이는 밝게 자랐어요. 항상 웃고, 항상 긍정적이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아이. 12년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데려왔어요. 엄마, 제 남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젊은 남자가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봤죠. 잠깐 놀라는 기색이 있었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어머님, 서연이가 어머님 자랑 정말 많이 했어요.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서연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리도 제일 잘하시고 마음도 제일 예쁘시다고요. 그 말에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진짜예요. 제가 항상 자랑해요. 자랑.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단어였어요. 제가 누군가의 자랑이 될 수 있다니. 시어머니는 1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평화롭게 잠들듯이 가셨죠. 마지막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며느리야. 네, 어머니. 고마웠어.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 할머니 무슨 말씀을. 며느리 덕분에. 행복했어?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할머니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회사 직원들, 식당 단골 손님들, 동네 주민들. 모두 할머니를 추억하고 우리 가족을 위로해줬죠. 그날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구나. 민준혁, 제 남편. 2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정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 이마에 뽀뽀를 해주고 커피를 타다 주죠. 오늘도 예쁘네요, 우리 와이프. 또 시작이야. 70 넘은 사람한테 무슨 예쁘다는 소리야. 70이든 80이든 제 눈엔 제일 예뻐요. 여전히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전 알아요. 그가 진심이라는 걸.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청소를 하는데 남편이 물었어요. 순자 씨, 후회한 적 없어요? 뭐가요? 저랑 결혼한 거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그냥 가끔 생각해요. 순자 씨가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까 하고. 전 손을 멈추고 남편을 봤어요.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요, 진심이에요. 민준혁? 전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전 당신 만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어요. 처음으로 가족을 가졌어요. 후회는 무슨. 감사하죠. 매일 감사해요. 남편이 저를 꼭 안았어요. 저도 감사해요. 순자 씨를 만나서. 우리 그만 감사해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쑥스럽게. 싫어요. 100살까지 감사할 거예요. 웃음이 났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100살까지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얼마 전 고향 집에 다녀왔어요.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사시죠. 큰오빠네 집 근처로 이사하셨지만 가끔 옛날 집이 보고 싶다며 오세요. 엄마, 여기 반찬 해왔어요. 아이고, 또 이렇게 많이. 혼자 어떻게 다 먹어? 나눠 드시면 되죠. 이웃들이랑. 엄마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순자야. 네, 엄마.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내가 어렸을 때 너무 못해줬어. 너를 숨기고 내 꿈을 꺾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그게 너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엄마의 두려움이었어. 엄마가 겁쟁이였던 거야. 엄마, 괜찮아요. 전 엄마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이해해요. 엄마도 힘드셨던 거죠. 그래도, 엄마, 전 지금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편하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가 행복하니까 엄마도 행복하다. 그럼 됐네요. 우리 순자 잘 컸어. 정말 잘 컸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전 엄마를 안아드렸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오늘도 식당에 손님들이 옵니다. 사장님, 오늘 메뉴 뭐예요? 오늘은 된장찌개 정식이에요. 와, 좋아요. 여기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예전엔 사람들 얼굴 보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좋아요. 물론 가끔 있어요. 제 얼굴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들.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나니까. 이게 김순자니까. 어느 날 젊은 여자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제게 왔어요. 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사장님 얼굴. 화상이신가요? 네, 어렸을 때 다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식당을 하시고.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실은 제 동생도 얼굴에 큰 흉터가 있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집에만 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서워하고. 근데 오늘 사장님 보고 용기가 났어요. 그래요? 네. 사장님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동생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 여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음에 동생 데리고 올게요. 사장님 꼭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언제든 오세요. 그 여자가 떠나고 남편이 제 옆에 왔어요. 보세요. 순자 씨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요. 순자 씨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지수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우리 손주, 7살이 된 예쁜 여자아이. 엄마 왔어요? 응, 우리 손주 얼굴 보러 왔지. 아기를 안았어요. 보드라운 볼, 작은 손가락. 아기가 제 얼굴을 보고 웃었어요. 봐요, 엄마. 할머니 좋다고 웃네요. 그러네. 아기는 제 흉터를 만지작거렸어요. 무서워하거나 울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기한 듯 만지고 웃었죠. 이 아이에게 나는 그냥 할머니구나. 흉한 얼굴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따뜻한 할머니.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밤 침대에 누워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응?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요? 48년 동안 숨어 살다가 48살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당신을 만나고 아이들을 얻고 가족을 갖고 식당도 하고 손주도 생기고 목이 메었어요. 이게 꿈만 같아. 가끔 깨어날까봐 무서워.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응. 그리고 순자 씨,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순자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48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용기가 이 모든 걸 만든 거예요. 용기. 맞아요. 남대문 시장에 혼자 갔던 것. 민준혁의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인 것. 엄마 몰래 전화를 걸었던 것.
서울로 올라온 것, 도망가려다가 다시 돌아온 것, 청혼을 받아들인 것, 모두 용기였어요. 내가 용기를 냈구나. 내가 내 인생을 바꾼 거구나. 여러분, 76이 된 김순자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저는 48년 동안 제 자신을 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엄마도 그렇게 말했고,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고,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전 숨었어요. 방 안에, 뒷방에, 그림자 속에. 하지만 48살 되던 해, 남대문 시장에서 한 남자가 제게 말했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손맛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 나도 아름다운 게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외모 때문에, 나이 때문에, 배경 때문에, 학벌 때문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상처 주는 말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이 보는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어주는 마음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따뜻함,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미소, 여러분의 정성.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저도 그걸 배우는데 48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배우고 나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48살에도, 60살에도, 70살에도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한 걸음 나아갈 용기, 세상을 마주할 용기, 자신을 사랑할 용기. 오늘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우리 와이프. 당신도 수고했어요. 내일은 뭐 해 먹을까요? 글쎄요. 김치찌개. 좋죠. 순자 씨 김치찌개가 최고죠.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나 지금 행복해. 정말로 행복해. 집에 도착하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연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 아빠, 어서 와요. 제가 오늘 저녁 해놨어요. 뭐 했는데? 비밀이에요. 들어와서 확인해 보세요.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불빛, 맛있는 냄새, 웃음소리. 이게 집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 용기 내세요. 한 걸음만, 딱 한 걸음만 나아가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요. 김순자, 76. 얼굴에 큰 흉터가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